구글이 윌로우 칩을 발표하면서 그 이야기한 그 알고리즘이 노이즈를 줄이는 알고리즘이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한 큐빗당 오류가 예를 들어 5%씩 생긴다고 치면 그건 뭐 95% 맞으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2큐빗이 되면은 그게 봉리처럼 0.95 곱하기 0.95가 되니까 오류율이 확 늘어났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수백으로 늘어나잖아요. 그 5%의 오류율이 50%, 60%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 에러를 잡는 큐빗하고요. 논리적인 계산하는 큐빗을 이제 섞어가지고 에러 잡는 역할을 할 수 있게 구조를 짰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큐빗이 늘어나는데 오류율이 증가를 하지 않아. 이제 회의론자들이 보기에 이거 양자 컴퓨터 제대로 쓰려면 수백 큐빗, 수천 큐빗 넘어가야 되는데 수백, 수천 큐빗은 이게 오류 때문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구글이 아니야. 늘어나도 늘어나지 않는 알고리즘과 방법을 우리가 발견했어. 그런 알고리즘을 발표한 거예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벤처캐피탈 아시아투지 캐피탈을 공동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지훈입니다. 그리고 디지스트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제 엑셀러레이터 같은 거 만들어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나오신 길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루니 초기 투자자시기도 합니다. 네. 이제 의사에서 벤처 투자자로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전공을 의학을 하긴 했지만 석사는 정책학으로 했고 박사는 미국에서 의공학이라고 해서 그중에서도 이제 광학 분야로 했거든요. 지금 사실 반도체 쪽에 있는 그런 기술들하고 비슷한 한국에 와가지고 상원 경제형용 분야로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좀 이것저것 많이 했었고 원래 그 다음에 투자자로 변신하게 된 계기는 한국에 이제 2007년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큰 회사들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리콘밸리 포함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생각했던 것이 그때가 이제 소셜 미디어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인데 미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빨랐거든요. 스타트업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에 비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늦었어요. 그리고 큰 기업들한테 이제 새로운 물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행동이 늦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금 큰 기업한테서 받는 돈의 한 절반 정도를 할당을 해서 한국에서도 괜찮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있다면 그들한테 투자해서 좀 오래 기다리면 언젠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매년 한 절반 정도 예상 떼가지고 저 집에다가는 이거는 워낙 리스크가 커서 원금 지금 내가 투자하는 거 다 없어질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겠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했죠. 교수님께서 책을 많이 집필을 네. 하셨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집필하신 시기와 주제를 보면 항상 그 시대에서 한 발 앞서 나가신 네. 주제들을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기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책을 쓰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이 시기가 사실은 제가 루닛에 투자한 게 2015년이고 그 알파고 이전이에요. 그리고 크라우드웍스도 제가 이제 투자해서 상장을 했는데 크라우드웍스 투자한 게 2016년이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상장한 시기가 7년씩 걸려가지고 2022년과 2023년에 상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느낌이 AI 딥러닝 같은 경우에 2012년에 학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싹이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되진 않고 항상 이제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시간에 어느 정도 걸릴까 이걸 예측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에 나왔고 그 다음 단계가 2013년에 구글 AI가 설립이 돼요. 그때 이제 제프리 힌턴 교수님 팀을 수천억을 데리고 와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리고 메타가 지금은 메타로 바뀌었지만 당시엔 페이스북이었는데 페이스북 AI 리서치가 그때 설립이 돼요. 2013년에. 예, 그러니까 2013년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2014년쯤 되니까 이제는 그들이 이제 딥마인드도 이제 구글이 인수를 했고 여기저기서 그 활용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년 뒤 2016년에 알파고 사건이 터져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램프업 촥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 상황이 됐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돈이 들어가고 이익이 환수되는 그런 사이클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거고 상당 부분 여전히 그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제가 2014년쯤에 이제 투자를 하고 2015년쯤에 한국에서도 보고 국내 대기업에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국내 대기업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별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설마 뭐 이런 거죠. 이제 뭔가 확실히 바뀌기 전에는 잘 투자를 안 하니까 그때 이제 제가 루닛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때의 그 느낌하고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양자 컴퓨터의
보던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그 AI로 치자면 2015년쯤 그 시기랑 지금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광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양자 관련된 쪽은 잘 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언스로는 되게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뭐 양자 컴퓨터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되게 흥미롭긴 한데 그 흥미로운 거하고 투자는 별개잖아요. 돈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은 그 상장 기업이 2개 나오고 스펙 상장에서 2군데가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빅테크 중에서는 작년까지는 사실은 IBM하고 구글 정도만 좀 관심 가지고 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돈 되려면 아직 멀은 것 같아서 아직은 좀 두고 봐야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 이제 저를 가장 결정적으로 생각을 바꾸게 만든 계기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의학 쪽을 전공하고 이제 눈이도 그렇지만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1년에 한두 개씩 이제 상장한다고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의사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그 의학 분야 쪽 적용하는 쪽을 좀 많이 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올해 1월 달에 지금 보여드리는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논문이 하나 나갑니다. 이거 아마 영어로 돼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퀀텀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양자 컴퓨터고, 양자 컴퓨터로 만들어진 발달된 알고리즘으로 포텐셜, 가능성 있는 KRAS 이니비터를 찾았다라는 뜻이거든요. KRAS는 잘 모르실 건데, KRAS가 이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우리가 이제 온코진이라고 부르는데 종양 유전자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종양 유전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유전자 한 5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바이오테크 투자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셉틴 같은 약이라든지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라고 부르는데 뒤에 A, B 이렇게 붙은 무슨 밉 이렇게 붙어 있는 약들 있잖아요. 그런 신약들, 항암제 신약들이 대부분 그런 종양 유전자를 딱 타겟팅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요 KRAS만큼은 한 번도 이거를 타겟팅한 신약이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자의 어떤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복잡하고 그래서 이게 후보가 될 것 같은데라고 후보를 계속 만들었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 제일 잘 만든 거 어떻게 찾아야지 하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실험실에서 계속 해보면서 이거는 괜찮네, 안 되네, 그러다가 동물 실험하고 인체 실험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임상 실험하고. 근데 그 작업을 갖다가 마치 모래사장에 바늘 찾는 거랑 되게 비슷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좀 까다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찾았었는데 이 논문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그림 같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수십만 개의 후보를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양자로 해가지고 진짜로 찾았어요. 이 중에서 그 합성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기존 방식으로 한 것들 중에서 1밀리언이잖아요. 100만 개씩 이렇게 후보를 해가지고 쭉 진행을 시켜가지고 3개를 일단 후보로 찾았고, 양자 샘플로 한 거에서 8개를 찾았고, 시뮬레이션 한 거, 양자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엔비디아 GPU 같은 걸로 보통 많이 하는데, 시뮬레이션 한 걸로 해서 한 4개 정도를 찾아서 이거를 합성을 한 다음에 실제로 되나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는데 이 양자로 찾아낸 8가지 샘플 중에 2개가 가능성이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 개발 실제로 지금 프로세스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근데 이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암호를 깰 정도의 양자 컴퓨터 큐빗까지는 필요 없고요. 한 수십 큐빗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좁은 영역이긴 하지만 쓰일 수 있는 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냥 이런 거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글 같은 데서 발표하는 거는 수백만 년, 수천만 년 걸려도 못 풉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 풀어요. 근데 그 문제를 풀 일이 잘 없거든요. 그러면 돈 낼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더 뒤져봤더니 여기뿐만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제 신약하고 비슷한 게 화학 쪽에서 많이 쓰이는데, 배터리 신소재라든지 아니면 미래의 어떤 뭐 합금 같은 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원료라든지,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또 엄청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왜 투자를 하나 했더니 ETF 같은 거에 들어가 있는 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종목 수가 좀 많아지면 리밸런싱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리밸런싱을 거의 실시간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서
그 종목을 한 10여 개, 20여 개가 들어가도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변동될지를 아는 일종의 양자 ETF, 양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ETF 같은 거를 꿈꾸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나서 이렇게 지금 수일 때가 하나 둘씩 나온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비즈니스는 선순환의 고리를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그 2014년, 15년에 딥러닝이 그런 걸 보여주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그러면 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좀 여쭙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가 무엇이 다른 건지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를 다루는 단위, 기본이 가장 달라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이제 제가 디지털 관련된 나노경제학 관련한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제사의불이라는 책. 그거 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상을 탔어요. 경제 경영 분야에서. 매경에서 주는 상을 탔는데 그때의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핵심이 뭐였냐면 원자의 세계로 이루어진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수요 공급 곡선이 작동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주고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게 되면 비트 같은 경우에는 무한복제가 가능하고 그럼 공급이 막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전통적인 경제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공유라든지 또는 어떻게 가치를 확산하는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그 단위가 그 이유는 비트라고 하는 것의 어떤 특징하고 원자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달랐기 때문에 근본이 달라서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존 컴퓨터하고 양자 컴퓨터는 근본이 다른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컴퓨터는 클래시컬 비트라고 돼 있죠. 고전 비트로 돼 있어요. 고전 비트는 보통 스위치로 만들거든요. 통하면 1, 끊어지면 0이에요. 예, 그거를 많이 조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트랜지스터고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집적해서 넣은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늘어나면 그래서 모든 것은 0과 1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0과 1로 나눠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 세계를 그대로 비트로 넣지를 못하니까 샘플링이라는 작업을 거쳐요. 그게 아날로그로 돼 있는 거를 0과 1의 숫자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컴퓨터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게 기존 컴퓨터라면 양자 컴퓨터는 이 슈퍼포지션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게 중첩입니다. 중첩. 중첩이라 함은 0과 1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하는 팽이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고 더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옛날부터 이 양자역학 설명할 때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설명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걸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0과 1을 우리가 스테이트 그 상태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고양이가 살아있으면 1, 고양이가 죽어있으면 0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박스 안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0인지 1인지는 이제 박스를 열어야 알 수 있죠. 열어서 딱 봤는데 고양이가 살아있으면 1이고 고양이가 죽어있으면 0이에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박스 문을 닫고 그 박스의 상태는 그 안에 고양이가 어떻게 돼 있냐? 0 아니면 1이겠지. 그죠? 0 아니면 1인 건 확실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열었을 때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박스 자체는 0과 1이 확률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상태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게 중첩이에요. 그러면 이제 확률 그 분포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0인지 1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한 비트지만 엄청 늘어나게 돼요. 그거는 뭐 알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알고리즘을 짜서 프로그램을 만들긴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열쇠하고 자물쇠 문제랑 되게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 자물쇠에 맞는 열쇠는 이거다라는 걸 찾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문제를 내고 문제의 답을 찾아내가는 과정하고 닮아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의 컴퓨터는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기 위한 문제의 답을 계속 끼워 넣는 거잖아요. 끼워 넣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f then else라고 그러죠. 이건지 저건지 이거 넣어보고 저거 넣어보면 맞으면 이리 가고 틀리면 저리 가고 이렇게 분기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다 뜯어보면 다 결국엔 그걸로 귀결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쉬워요. 이제 자물쇠가 1개고 열쇠가 10개야. 그러면 지금 이거는 8개네요. 왜 8개냐 하면 8개로 하면은 8비트가 돼가지고 그게 1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0101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1바이트로 지금 여기 설명을 한 건데 확실한 거는 이 8번 중에 결국 찾아내죠. 왜냐하면 8번 하면 다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자물쇠가 2개, 3개 늘어나고 열쇠가 10개, 20개 늘어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게 확률 그 경우의 수 옛날에 좀 오래되셔가지고 다들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경우에서 10 곱하기 9 곱하기에서 조금만 늘어나도 엄청난 큰 숫자가 나오는 걸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문제 중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열쇠가 100개에 자물쇠가 30개 이런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신약 개발할 때 그 찾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엄청 많은 데이터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거라든지 우리 ETF 상품 변동이 되는 그 변수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변동된다고 쳤을 때 그걸 하나하나 계산을 하게 되면은 너무 오래 걸려서 못 풀어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기 있는 패러렐 컴퓨팅이라는 게 나왔어. 이게 엔비디아가 만든 GPU거든요. 패러렐 컴퓨팅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박스 숫자를 많이 늘려요. 그럼 한 번에 8개씩 하는 거 예를 들어 코어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CPU는 하나가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클락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막 빠르게 빨리 이렇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엔비디아가 제시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차선을 늘려가지고 코어를 되게 많이 2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동시에 여러 개 탕 넣어서 해결하면 그런 문제 상당히 풀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그게 행렬을 곱을 이용해가지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단위를 그거 숫자로 맞춘 다음에 통통 넣으면 이게 한 번에 연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GPU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CPU의 시대에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로도 코어를 무작정 늘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1000개, 10,000개 이렇게 사실 자연현상에 대한 문제는 그보다 훨씬 많이 열쇠와 자물쇠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퀀텀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박스가 양자화라는 걸 거쳐가지고요. 열쇠도 양자화되어 있으면 확률적으로 0과 1의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자물쇠도 확률적으로 굉장히 여러 개의 문제로 존재를 해요. 그러면 얘네 둘과의 관계는 한 번에 계산이 되거든요. 한 번에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양자 컴퓨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양자 컴퓨터는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수의 계산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접목될 수 있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분야 그리고 암호를 깰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겨요. 큐비스가 늘어나면. 그러면 보안 분야하고 통신 분야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집니다. 사실 일반인들도 양자 컴퓨터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게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쓰는지는 최근에 와서야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양자 컴퓨터가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양자 컴퓨터의 역사는 지금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 책표 보시면은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념 자체는 베니오프라고 하는 분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어요. 이 물리학자가 1980년대면 이미 PC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파인만이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이건 0, 1로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로 샘플링 해가지고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결국엔 우리 자연의 문제는 못 풀 것 같다. 예를 들어 뭐 기상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그 우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풀기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데 이렇게 0과 1로 해가지고 어떻게 계산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만약에 지금 양자 역학, 우리 세계는 양자로 돼 있으니까 양자 역학을 따르는 컴퓨터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0과 1이 중첩되어 있는 형태의 컴퓨터겠죠. 그런 게 나온다면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론적인 개념을 컴퓨터가 아직 안 나왔는데 만들어내요. 이제 그게 1980년대에 나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사고 실험이라 그러는데 머리 좋으신 분들이 진짜 머리 굴려가지고 이론적인 것도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1994년이 되면은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게 나와요. 쇼어라고 하는 분이 또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인데 이분이 여기도 역시 여전히 컴퓨터가 없었을 때거든요. 컴퓨터가 없는데 그 양자 컴퓨터의 이론은 리차드 파인만이나 베니오프가 제시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 있다 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식 같은 걸 이렇게 개발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암호를 깰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다 치고 알고리즘을 먼저 개발해요. 그게 이제 쇼어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암호를 깨는 거와 관련된 그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컴퓨터가 나오면 진짜 암호가 깨지면 보안이나 통신이나 모든 걸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 이제 아직 컴퓨터는 안 나오던 시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동안 작업을 해보니까 1998년이 되면 최초로 이 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과학자들이 구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99년인가 제일 먼저 그 만든 회사가 IBM하고 D-Wave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회사에서 실험적으로 2큐빗짜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래도 역시 과학의 영역이죠.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다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2019년에 뉴스가 좀 크게 되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해요. 2019년에 구글이 사실은 요 IBM이 한다 그러니까 구글이 또 무슨 짓을 하냐면 돈이 좀 있어서 그런지 좀 일찌감치 과학적인 어떤 신규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IBM이 먼저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들어가서 2019년에 시카모 반도체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 구글이 뉴스를 크게 냈어요. 또 언론 플레이 열심히 하잖아요. 뉴스를 크게 낸 게 이제 양자 우위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지구상의 어떤 컴퓨터도 양자 컴퓨터를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걸 발표하니까 또 언론에 쫙 나갔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2019년 말 2020년 되면 이제 상장사들이 막 나오죠. 2020년 되면 아이온큐, 리게티 같은 회사가 상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글이 발표한 것도 있겠다. 컴퓨터도 있고 암호 알고리즘도 있다니까 이제 삼박자가 맞춰져 가지고 뭔가 여기에 또 우리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비트코인 뜨고 뭐 암호화폐 커지고 이러니까 이제 시나리오가 좀 맞춰지잖아요. 내러티브가 생기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하는 회사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반인들한테 좀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는 2020년.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몇 년이 지났는데 별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 한번 팍 꼬꾸라졌다가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최근에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구글 양자칩 윌로우가 화제가 되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구글의 양자칩 윌로우는 사실은 성능을 지금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윌로우식 같은 경우에 풀어낸다고 했다는 문제가 대부분 진짜 수학적인 난제 있잖아요. 그런 거를 풀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의 컴퓨터가 뭐 1000만 조년도 아니고 그게 해년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런 거를 풀 수 있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난 이 게임을 해봤다 이런 이 느낌으로 제일 잘 풀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들로 계산을 해가지고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서 발표를 한 거라 실제에 들어갔을 때 다른 양자 컴퓨터 대비 얼마나 더 뛰어난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구글이 윌로우 칩을 내면서 평가를 받았던 거는 양자 컴퓨터에서 제일 큰 문제가 그 노이즈 문제가 커요. 노이즈.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면 오류가 이게 한 큐빗당 오류가 예를 들어 5%씩 생긴다고 치면 그건 뭐 95% 맞으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2큐빗이 되면은 그게 복리처럼 0.95 곱하기 0.95가 되니까 이제 오류율이 확 늘어났겠죠.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수십 큐빗으로 늘어나잖아요. 수백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많이 곱해지게 되면은 그 5%의 오류율이 이제 확률 50%, 60%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 찍는 거라 뭐가 달라. 거의 이런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신뢰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큐빗이 늘어날 때 단위 큐빗이 오류가 너무 많으면 이거 늘릴 수 없다. 너무 오류가 커지니까 이게 굉장히 큰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100큐빗 이상, 1000큐빗 이상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글이 윌로우 칩을 발표하면서 그 이야기한 그 알고리즘이 노이즈를 줄이는 알고리즘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기다 제가 논문을 갖다 자료를 준비하진 않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에러를 잡는 큐빗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어떤 그 계산하는 큐빗을 상당히 이제 섞어가지고 에러 잡는 역할을 할 수 있게 구조를 짰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큐빗이 늘어나는데 오류율이 증가를 하지 않아. 그런 알고리즘을 발표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에는 그 구글의 윌로우 칩과 관련된 논문 그 노이즈 줄이는 알고리즘 발표되기 전에는 이제 회의론자들이 보기에 이거 양자 컴퓨터 제대로 쓰려면 수백 큐빗, 수천 큐빗 넘어가야 되는데 수백, 수천 큐빗은 이게 오류 때문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구글이 아니야. 늘어나도 늘어나지 않는 알고리즘과 방법을 우리가
발견했어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큰 그 히트를 친 거죠. 아,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상용화 레벨까지 오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네네. 젠슨항 CEO가 상용화까지 20년 걸린다고 해서 좀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 1월달 얘기입니다. 그게 올해 1월달에 CES가 열렸었잖아요. 이 장면이에요. 사실은 요즘 AI 관련된 거 할 때마다 나오는 장표 중에 하나, 키노트. 그 CES 키노트를 젠슨항이 했으니까. 그래서 퍼셉션 AI부터 시작해서 좀 피지컬 AI까지 이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표도 중요했지만 양자 컴퓨터 때는 뭐가 더 중요했냐면은 기자회견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주가가 박살이 났죠. 예, 그때 양자 컴퓨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때 그 다음날 사실은 지금 보여드리는 CES의 라스베가스의 퀀텀 월드 콩그레스가 같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갔었는데 아이온큐, 마이크로소프트, 컨티뉴움 이렇게 이 세 회사가 이게 스폰서하고 연자들도 쭉 나오는데 초상집이 돼 있더라고요. 그 전날 이제 젠슨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주가가 확 떨어지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는 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재미있는 뉴스가 그 뒤에 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엔비디아가 한두 달 전에 아까 전에 보여드린 컨티눔이라고 하는 회사 있습니다. 여기 스폰서드 바이 보면 아이온큐는 다 아실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빅테크들이 다 지금 양자 컴퓨터 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컨티눔이라는 회사가 보이죠. 이게 하니웰이 만든 회사인데 양자 컴퓨터 소프트웨어하고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다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뉴스가 최근에 났어요. 엔비디아가. 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젠슨항 입장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너무 빨리 가서 GPU 시장을 먹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견제고 비슷한 그런 것도 던지고 왜냐하면은 빅테크들은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이제 막상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공급이 훨씬 적어요 지금.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적게 나오고 수요가 훨씬 많거든요. 어떻게 써야 된다는 알고리즘이 개발된 게 몇 개 있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써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를 구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약을 한 일주일씩 해야 되고 간신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시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 가격도 비싸요. 그리고 그거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회사에서 양자 컴퓨터하고 접속할 수 있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요즘에. 그게 예약을 그렇게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재밌게도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걸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허투루 쓰면은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 돌 수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놓고 딱 그 쓸 수 있을 때 양자 컴퓨터에 딱 넣어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전에 모의로 좀 돌려봐야 되잖아요. 시뮬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뮬레이션 하는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터가 대부분 엔비디아 GPU를 써요. 엔비디아 GPU를 써가지고 시뮬레이팅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보니까 야 이거 양자 컴퓨터 이제 개발하는 개발자 대부분 물리학자들이 하거든요. 물리학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막 쓰는데 전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도 하고 그다음에 AI도 쓰지만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 할 때도 GPU를 쓰더라.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양자 컴퓨터에 실제로 넣어서 돌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서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GPU에다가 양자 컴퓨터 서비스까지 붙이면 그리고 쿠다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양자 컴퓨터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면 이 생태계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컨티뉴움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컨티뉴움에 투자한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컨티뉴움이 광자식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요. 근데 광자식 양자 컴퓨터가 아마도 미래에 1000큐빗 이상 되는 가장 중요한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질 때에는 지금 현재의 초전도체 방식이나 이온 트랩 방식보다는 광자 컴퓨터 방식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예상을 많이 해요. 숫자를 늘리기가 좋아서. 그래서 광자 컴퓨터 그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는 측면이 하나 있겠고, 근데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캠브리지 퀀텀 컴퓨팅이라는 회사 때문에 저는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가 2014년에
MIT랑 하버드 쪽에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2021년에 아까 보여드린 그 허니웰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컨티듐이 돼요. 근데 여기가 뭐 때문에 유명했냐면 티킷이라고 여기 있는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양자 컴파일러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자 암호화나 사이버 보안 솔루션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양자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인수를 해서 쓸 수 있게 되면 딱 생각나는 게 쿠다죠. 엔비디아의 쿠다. 예, 쿠다하고 결합을 해서 뭔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번 양자 컴퓨터까지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젠슨왕도 그렇고 엔비디아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올해 같은 해인데도 1월 달에 얘기한 거랑 스탠스가 바뀌어 있어요. 1월 달에는 자기네들이 여기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럼 오래 걸릴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확보도 했고 어떻게 연결할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컴퓨팅 시대로 넘어갈 테니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시대에도 제일 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좀 이제 스탠스를 바꿔가고 있죠.